다섯 번째 시간에는 한국에서 결혼이민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결혼이민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그러면 이들은 짧게 있다가 단기적 이민자였다가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주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에 결혼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모색하도록 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혼이민과 관련돼서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의 문제가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비난 또는 비판을 받아왔지요. 그래서 광고라든지 뭐 소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권 침해적인 게 이제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이 이제 2007년에 개정을 해서 2008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중개업체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개정안이 꾸준히 계속 개정이 돼요. 그래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계속 개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결혼중개업 관리라고 쳐보시면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게 이제 떠요. 그럼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그 결혼 중개업에 관한 게 얼마만큼 변했나를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간에 뭐 신고제, 등록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다라든지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라든지 뭐 등등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로 우리가 일본을 보면 일본도 일찍부터 결혼 상담소라든지 결혼 중개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그 결혼 중개업체의 좀 특징은 비용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다 내지 않고 단계별로 뭐 비용과 수수료를 그 지불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항상 어떤 이런 업체가 있으면 업계의 자체적으로 어떤 인증제하는 거가 굉장히 보편적이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일본 많이 놀러 가 보시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모텔에 묵어도 우리가 동계산하는 그 모텔 바로 그 벽에 어떤 이렇게 도장 찍은 어떤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일본 모텔 업계가 인증한 자기네가 그런 안전한 모텔이라는 그 인증서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 중개 업체도 나라에서 어쩌는 것이 아니고 결혼 중개업 협의체에서 인증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인증하는 업체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업체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인증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의 사례로 우리가 대만도 한번 본다면 대만은 2004년에 그 국제 결혼을 그 이제 스크리닝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면접하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강화해서 대만의 국제 결혼이 급감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베트남 여성이 많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대만에는 이제 한때 국제 결혼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혼 이민자의 퀄리티가 문제다라는 이제 그런 막 얘기와 함께 그 상품화된 또는 이제 돈을 주고 중개업체를 통해서 중매 결혼하는 결혼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돼요. 그래서 2007년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결혼 중개업을 금지한다라는 이제 정책이 돼요. 그래서 2009년부터 이제 그게 실시됐는데요.
그 대만의 학자들을 의하면 결혼 중개업체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결혼 중개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의 그 결혼 중개 업체라든지 또는 국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 본토 여성하고 동남아 다른 여성하고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다른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국적에 따라서 뭐 취업의 자유가 제한된다든지 귀화받는 기간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대만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본토 여성을 조금 더 차별하고 이제 결혼을 막기 위해서 동남아 여성들을 조금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 이민과 관련된 세 번째 그 이슈로 다문화 가족 정책의 이제 한계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은 조금 지나치게 가부장제적이었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가족주의 정책이었다. 동화를 너무 강조하는 자민족 중심주의였다.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족은 누구고 그럼 글로벌 가족은 누구냐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너무 계급 차별주의적인 게 있다라는 네 가지로 이제 특징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 통합 정책을 배울 거거든요. 사회 통합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사회 통합 정책의 핵심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틀림없이 이게 나와요. 그러므로 다문화 가족 정책의 한계인 이러한 네 가지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요. 네 번째 이슈는 가족 해체예요. 또는 가족이 해체된 상태로 이제 귀환한 여성들의 문제인데요.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사실 상당해요. 그런데 이혼이 그냥 많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의 법적인 절차를 다 마치지 못한 채로 귀환한 여성도 많은 거예요. 근데 절차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귀환을 했거나 또는 같이 이제 엄마를 따라간 아이들 같은 경우 귀환했는데 이혼 서류를 받지 못해서 본국에서도 정식으로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2008년에 하이퐁에 가서 그렇게 귀환한 여성들도 많이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때 보면 대부분 그 결혼하신 분들이 그 한국의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휴대폰 번호는 있는데 그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한국에서 휴대폰 번호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있는 거는 남편 휴대폰 번호 하나 적어 있고 자기 집이 예를 들어 뭐 3동에 203호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요. 근데 무슨 아파트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참 찾아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혼이 법적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베트남에서 아이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혼 청산이 안 됐으니까 엄마 나라에서 체류권이 없어요. 그러면 체류권이 없으면 베트남에서의 사회복지 체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사회복지 체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이런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2세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다문화 가족 2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계로 다문화 학생 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신문에서 보시면 다문화 학생 하면 초, 중, 고 학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2021년에 초중고 다문화 학생이 한 16만 명이다 라는 이제 신문 기사 또는 통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부 자료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안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19세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몇 명이냐라는 것을 이제 행안부가 매해 그 보고를 하는데 그거에 의하면 2020년 통계예요. 2020년 11월 1일 기준 통계인데 보통 1년 후에 이제 발표가 돼요. 그런데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 명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25만 명은 결혼 이민자이거나
또는 결혼 이민자가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이거나 이들의 미성년 19살 미만의 아이들의 수가 한 25만 명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애들이라든지 아주 어린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25만 명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령이 더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고 교육부 자료하고 행안부 자료에서 얘기하는 다문화가 조금 달라요. 예, 행안부에서 얘기할 때의 다문화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나온 결혼이민자 그리고 뭐 귀화자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다문화 학생은 이들 외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부부가 낳은 아이들도 뭐 포함되고 해서 교육부 자료에 다문화 학생이 더 많은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통계를 서로 다른 출처의 통계를 그냥 단순히 빼고 더하고 하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 2세 아이들과 관계돼서 좀 심각한 문제는 굉장히 자주 신문에 다문화 가족 그 학생들이 학업 중단율이 높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다문화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 학생이 21년에 뭐 182명이었는데 22년에 29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면 182명에서 293명 그러면 워낙 숫자 자체가 적으니까 2배 하면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굉장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사의 타이틀이 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그 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의원이 그 이제 국회 그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받은 그거를 보면 초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6%인데 중학생은 뭐 0.7%고 고등학생은 2%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은 1%도 안 되는데 고등학생은 2%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의 뭐 교육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학습권을 보장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그런데도 이제 신문에 계속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뭘로 연결이 되냐면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들만을 위한 어떤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더 심각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2008년의 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미취학률이 한 15%인데 중학생은 거의 40%고 고등학생의 미취학률은 막 70%다. 근데 또 2009년 자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문 기사를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학률이 70%다. 그러면 얼뜻 들으면 작년에도 70%, 2009년에도 70% 하니까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내용이 뭐냐면 작년 2008년에는 미취학률이 70%고 2009년에는 취학률이 70%니까 미취학률로 바꾸면 30%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70%였는데 올해 30%가 됐으면 이 통계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발표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발표를 해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70% 또는 그 다음에 30% 이렇게 높게 나타나냐고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교육부 자료하고 행안부 자료를 단순히 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자료는 그 당시 2008년만 해도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 손드세요 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2008년이니까 지금부터 좀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들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다문화 학생을 파악한 거고요. 행안부 자료는 실제 나가서 이제 뭐 반장이라든지 통장님들이 이 집은 다문화 가정이다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해가지고 온 통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 2008년, 2009년만 해도 여러분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왜 저렇게 70% 차이가 났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다문화 학생 손 들세요. 초등학생은 어때요? 다 그냥 좀 그래도 솔직하게 손 들 것 같아. 아직 어리니까. 중학생만 해도 나 실제 다문화여도 손 안 드는 학생들 많지 않을까요? 예. 고등학생은 이제는 뭐 자아가 완전히 성립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 손 드세요. 그런데 겉으로 표시가 안 나면 난 손 안 들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교육부 통계가 그 당시에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다면 그 통계하고 행안부 통계를 단순히 마이너스해서 그 연령층의 아이의 70%가 학교를 안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죠. 잘못된 통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가 막 신문에 연달아 막 나오고 한쪽에서 기사가 나오면 너무 많은 곳에서 똑같은 기사가 막 나오고 하니까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학교 밖에 방치된 아이들 문제, 그래서 대안학교 막 논쟁이 나오고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막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 학생 또는 다문화 아동 말고 중도 입국 자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중도 입국 자녀라는 거는 뭐냐면 부모가 이제 한국으로 그러니까 재혼을 엄마도 재혼을 한 경우에 엄마가 본국에서 낳았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주로 10대 아이들이 몇 년 후에 이제 이쪽 엄마를 따라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를 우리가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살 또는 15세까지 뭐 예를 들면 중국에 있었다 그러면 중국어만 하다가 10살 또는 15살에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에 들어가면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입국 자녀는 학교 부적응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은 또는 이런 학생들은 대안학교가 약간의 브릿지 역할을 해서 한국어를 먼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일반 학교로 가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도 대안학교 논쟁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적응을 강조하는 이렇게 학업 중단율과 관계된 보도는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런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할까 봐 걱정이 돼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들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좋은 의도와는 달리 이들에 대해서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은 다 공부를 뭐 도중에 이탈한대.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둔대.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족 2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지나치게 특별한 대상으로 분리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이들을 문화 대사로 키우자, 이중 언어 대사로 키우자, 한류 전도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나친 기대 또는 뭐 특별한 대상으로 분리시키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냥 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아이들인데 우리나라 학생인데 또 다른 어떤 구별짓기,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문화 자녀와 관련된 다큐를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그 다큐는 2013년에 그 제작이 된 건데 비올리스트인 리처드 용제 오닐 그 교수가 그 다문화 학생들한테 오케스트라, 뭐 바이올린, 뭐 비올라,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리켜서 아이들이 이제 음악을 하나도 모르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와 합주하는 연주하는 어떤 그런 거를 찍은 필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필름을 한번 보시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